자, 이 복습 봅시다. 오늘 나눠드린 복습용 기출문제. 거기 보니까 1번 킹던의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그렇죠? 자, 정책창 모형을 옳은 것은 알다시피 쓰레기통 모형을 뭐 했어요? 쓰레기통 모형을 본땄다고 그랬죠. 다음 흐름은 세 가지 흐름이 있었죠. 정치 흐름, 문제 흐름, 정책 흐름.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맞고 그다음 촉발 장치, 즉 그걸 거기에 있는 것은 점화 장치로 써져 있죠. 점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니은 디귿 리을은 맞고 표준 운영 절차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표준 운영 절차는 오늘 배울 겁니다. SOP라고 해서 오늘 배울 거라. 자, 그다음 이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뭐 꼭 그건 아니지만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가깝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4번입니다. 콥과 로스의 유용화된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 사회문제, 정부의제, 공정의제 순서로 전개되는 거. 자, 정부로 들어갔다가 공정으로 나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동원형. 그렇죠? 동원형. 그다음 3번 문제.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3번이죠. 3번은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걸 우리가 동원형이라고 그랬죠. 동원형. 4번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자, 사회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의 부분의 집단들에 대해서 그럼 국가조합주의죠.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아니죠. 다원주의는 선진국가라고 그랬죠. 자, 국가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 이건 사회조합주의죠. 그럼 답은 4번.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맞고. 5번 문제.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현대 엘리트 이론은 국가가 소수 지배자와 다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엘리트 이론이니까. 그 다음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아니죠. 공공선택 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다원주의로는 정부 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이건 맞죠. 3번. 조합주의는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6번 무사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쭉 한번 보시면 자, 무사 결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게 폭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 폭력이나 테러 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된다는 거죠. 7번 문제. 자, 정책 결정의 권력 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헌터 명성접근법은 지역사회 권력 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2번 보니까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이슈를 통해서 매우 틀렸죠. 불안정적이라고 그랬죠. 공공이익 집단론은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며 이는 엘리트 이론이 아니라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했죠. 물론
공공이익집단론도 다원주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익집단론을 비판한 거죠. 이익집단이 꼭 이익집단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라 공익도 추구한다는 거죠. 조금 더 정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정책 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쭉 읽어보니까 옳지 않는 건 몇 번입니까? 다원주의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익집단론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익집단은 개인입니까? 집단입니까? 집단이죠. 따라서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정책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자, 철회 3강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서 그리고 의회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맞고, 하회정부 모형은 철회 3강 모형의 경험적 타당, 하회정부 모형하고 철회 3강 똑같은 말이죠. 동의어죠. 따라서 2번이 틀렸고, 하회정부 모형에서 정책 영역별로 정책의 결정에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죠? 시민, 사회단체.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는지 간단히 보면 우리가 정책론 하고 있고, 정책론을 전체적으로 개관했을 때 자, 이 개관을 봤었고 여러 가지 정책론의 의의라든가 특징 이런 거 봤었죠. 그다음 유형까지 봤었고, 그다음 그건 저저번 주에 본 거고, 지난주에 본 것은 정책결정 참여자. 정책결정 참여자는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공식적, 비공식적.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정당은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그렇죠? 그 부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끔은 헷갈리게 나온 게 전문가도 나오긴 한데 전문가도 비공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공식과 비공식을 잘 구분해 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을 했었죠. 지난주에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 자, 그다음 이제 정책 결정 및 분석, 그다음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볼 건데, 지난주에 여기 했었는데 정책 의제 설정에서 거기 정의하고 의의 보니까 정책 의제 설정은 어떤 거냐?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정부 의제로 들어오는 것. 그 중에 특히 정부 의제 설정 과정을 콕과 엘더는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 쟁점이 되고 이슈가 돼, 사회적 이슈라고도 하죠. 그다음 공중 의제가 되고 정부 의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4단계. 자, 거기 용어 정리를 좀 해보기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콕과 엘더는 이 공중 의제를 체제 의제라고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 최종적으로는 버크랜드가 정리한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 제일 밖에 있는 거 뭡니까? 의제 세계 또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사회적 문제들을 의제 세계라고 그러죠. 그게 정부가 해줬으면 하고 바라게 되면 공중 의제가 되고,
관료들도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네. 제도 의제가 되고, 그렇죠? 진짜로 이제 누구 정책 결정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결정 의제라고 했었죠. 좋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그것도 정리를 좀 해놨고, 한 장 넘기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콥과 로스가 정책 주도 집단에 따른 정책 의제 설정 과정 또는 유형을 분류해놨죠. 그래서 외부 주도형, 그다음 동원형, 그다음 내부 접근형. 내부 접근형을 뭐라고 부른다? 음모형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잘 받으시기 바라고. 거기 특히 지나게 돼 있는 것은 기출 지문이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메이의 정책 의제 설정 유형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 가지 말고도 세 가지, 즉 외부 주도, 내부 접근, 그다음 동원형 말고도 무엇도 있다? 굳히기형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메이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뭘로 나오겠어요? 외부 주도, 내부 접근, 동원형은 다 콥과 로즈에 의해서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굳히기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쓰는 이 굳히기형 특히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최근 의제 설정 모형들 적어놨습니다. 최근 의제 설정 모형은 많이는 안 나오고 지문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핵심 지문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대강 어떤 건지 정리가 되죠. 자, 유형까지 봤었고, 그다음 넘기면 그다음 킹던의 정책의 창인데 정책의 창에서 유념해야 될 건 세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정책, 정치 세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조금 보시면 그 밑에 보면 6번의 쓰레기통 모형을 차용했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킹덤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거였어요? 왜 어떤 사회 문제는 의제화되고 어떤 사회 문제는 의제화가 안 되는가? 어떤 사회 문제는 의제화된 사회 문제는 세 가지 흐름이 잘 모여서 만나서 정책의 창이 열렸기 때문에 정책이 된 거죠. 근데 어떤 건 의제화가 안 되겠어요. 이 세 가지 흐름이 안 만나거나 불안정하게 만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료. 자, 일단 정리를 쭉 해놨으니까 거기서 특히 쌤들 복습할 때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유형도 봤었고 그다음 어떤 것까지 킹던의 정책의 창 일부러 양면 복사도 가능한데 쌤들이 자기 스스로 만드시고 계시면 이걸 잘라서 붙여도 되니까 자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쌤 권력 모형이 제일 시험에는 많이 나왔죠. 권력 모형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놨습니다. 권력 모형 할 때 제가 여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사실은. 그렇죠? 권력 모형 할 때 원래는 권력 모형이 어떻게 나왔다고 했습니까?
막스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공산당이 혁명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산당 혁명이 되면 자본주의 체제가 없어지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으니까 누구나 동등하게 뭐 할 것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또는 국가 경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막스가 생각한 건 막스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뒤, 그 전에는 국가조합주의겠지만 뒤에는 뭐가 된다? 완전히 다원주의처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평등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온 게 엘리트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스가 이렇게 비판하니까 엘리트론자들이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지배되는 그런 사회는 안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미첼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 과도제의 통치, 철칙. 미첼스가 막스가 이런 말 했으니까 미첼스는 독일에서 사회주의 정당. 그럼 가장 막스하고 닮은 정당이겠죠. 막스 사상을. 거기도 가봤더니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하더라 이거야. 결국은 몇 명만 모여서 거의 결정하지 모든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나온 게 과두제의 철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다두가 아니라 과두라는 거야. 과두. 몇 명이 한다. 몇 명 우리는 뭐라 불러요? 엘리트다 이렇게 부르죠. 이걸 1950년에 연구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거기 있는 거 50년에 연구한 고대 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 이론 나왔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미국식 엘리트 이론에 누구하고 밀즈하고 헌터가 나와있죠. 그래서 지위접근법과 명성접근법에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봤어. 쌤 지금 복습 페이지 지금 페이지가 없네. 복습 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나오고 1950년대 우리가 이 뭐 순서가 조금 그렇지만 명예로운 사람은 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 밀지 않는다. 헌터가 명예접근법, 밀즈가 지위접근법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몇 명의 엘리트들이 결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이 누구에 의해서 다원론자 달에 의해서 비판을 받죠. 그래서 달이 실증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비판하니까 자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달을 비판하고 나온 거에 신엘리트론. 자 신엘리트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사결정.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봐봐요. 엘리트론 공통적 내용. 자 고전적 엘리트론, 미국의 엘리트론, 그다음 그렇죠. 거기 바라자 이 바흐라의 신엘리트론 무사결정이론하고 쭉 정리해놨죠. 한번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역시 밑줄 친 부분은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거 기출 지문을 밑줄 쳐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게 조금만 더 크게 나오고 잘만 나왔으면 이것만 보고 가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책 보고 OX도 풀고 그래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것만 보고 가도록 정리를 좀 모든 걸 좀 표로 만들어 봤어요. 모든 거 될 수 있으면
만들기 곤란한 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서보다는 좀 더 잘 보이죠? 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쌤 다원론 한번 볼까요? 다원론은 다원주의 공통주장 다원주의 공통주장이 있죠. 그 다음 다원주의에서 거기 있는 것들을 이익집단론, 그렇죠? 이런 이익집단론을 비판하고 나온 게 아까 공익집단론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복수문제 풀 때 공익집단론 이야기했자고 그랬죠. 근데 공익집단론도 사실은 다원주의에 속해요. 단 이익집단이 뭐만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 강조한다니까 이 공익집단론은 아니야. 공익도 강조할 때가 있어. 이렇게 하고 비판한 건 있지만 결국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습니까? 다원주의입니다. 거기 그래서 정리 좀 해놨고, 그 다음 달의 누이 해분시에 실증적인 연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달 다음에 신다원론은 또 어떻다 그랬어? 엘리트 이론들이 주장한 것을 일부 받아들여서 역시 그래도 다수가 다스린다. 소수보다는 다수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밑줄 친 거, 특히 검게 해준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라고 생각돼서 해놨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난주 했던 것 중에서 이거 했었고, 우리가 조합주의 그것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장 넘기면 조합주의하고 그 다음 신배버주의, 네오마르크스 이런 건데, 쌤 조합주의를 제하고는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시험에는 중요한 거 위주로 20문제 되는데 그 중요하지 않는 걸 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조합주의만 다 주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 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봐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공부할 때 저 같으면 조합주의도 그 굵은 것 또는 조합주의까지는 잘 읽어보고 나머지는 굵은 것 정도만 읽어보고 안 읽어봐도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정책 네트워크라는 걸 했어요. 그렇죠? 정책 네트워크는 세 가지가 정책 네트워크 할 때 물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철의 삼각,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정책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놓고 제 위에 영국식, 미국식 정책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두 가지 정책 공동체를 묶어놓은 게 거기에 있는 정책 공동체 모형이죠. 그래서 철의 삼각, 그다음 정책 공동체. 철의 삼각에다 뭐가 플러스된 게 정책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문가가 플러스되는 게 정책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특히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는 시험에 구분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잘 구분하시라고 다시 한번 그 밑에다가 구분해봤습니다. 뭘로? 표로. 그래서 이건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이걸 한 번만 더 보면 표로 좀 정리되면 훨씬 더 정리가 머릿속에 잘 되겠죠. 설명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쭉 다 모아놨죠 지금. 쭉 모아놨으면, 그렇지 않으면 밴드를 제가 만들 생각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제가 이기찬 밴드를, 행정학 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밴드에다가 초대를 할게요. 초대를 해서 거기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었죠. 우리 지금까지 쭉 해놓은 거 있었죠. 그걸 올릴게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도 거기다 올리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서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쭉 정리는 좀 돼요? 이거 지난주 했던 게 좀 정리는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권력 모형에다가 정책 네트워크 모형까지 다 봤죠? 오늘 볼 건 이 부분이에요. 오늘 볼 건 이 부분. 정책 결정 및 분석. 그렇죠? 옛날에는 시험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쌤들 딱 봐도, 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형에서 콕과 로스의 정책, 그렇죠? 의제 설정 유형. 그다음 우리가 어떤 것, 킹던의 정책의 창도 좀 나오는 편이고, 상당히 잘 나오고, 그다음 권력 모형에서 엘리트, 다원, 조합주의, 그렇죠? 그다음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세 가지, 하위 정부 모형, 철의 삼각 하위 정부 모형, 그다음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그죠?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그다음 오늘은 여기 부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에서 나오는 부분 다 짚어줬습니다. 자, 우리 쌤들 나중에 밴드에 초대를 할 거니까 밴드에 다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음 정책 결정에서, 자,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이 됐어요. 이제 정부제가 됐어.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 해결책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청소년 복지든, 그렇죠? 우리가 이 뭡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범죄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가는 것을 뭐한다, 이제 대안을 설정하고 그 대안들을 결정해가는 과정이 정책 결정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정부 문제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한 게 정책 의제 설정이라면, 이제 정부 문제로 들어왔어요. 공식 의제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대안을 만들고 선택하는 과정이 정책 결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 결정, 자, 쌤 여기부터 개관부터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쌤 정책 결정 의미 보니까, 자, 정부가 선택한 사회 문제인 공정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옛날에는 의사 결정하고 정책 결정이란 말을 나눴어요. 네, 예. 참 죄송합니다. 257페이지. 지난주에 256페이지까지 했죠. 25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257페이지.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기 정체가 끝나면 비싼 서브노트 비싼 형태로, 물론 책으로는 아니지만 선생님들한테 드릴 거니까 그것도 참조하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의사결정하고 정책결정이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래 구분은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는 걸 정책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민간에서 하는 거, 그럼 민간 LG, 삼성 이런 데도 의사결정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의사결정 중에서도 정부가 하는 걸 정책결정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요즘은 삼성이 하는 것도 원래는 민간이 하면 그 영향력이 제한돼 있죠. LG가 하면 LG 그 회사에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LG가 하는 의사결정도 많은, 삼성이 이 인재를 뽑은다, 채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또 어때요?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정책결정과 의사결정 구분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구분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만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뭐 절차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일단 정책 문제 정의가 일어나고 258페이지 정책 문제의 정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 평가 선택하게 돼 있다. 자, 이건 또 분석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정책 문제 결정 모형의 유형 기준으로서 합리성하고 권력이 있다. 그렇죠? 뭐하고 뭐요? 합리성과 권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정책 결정 모형에 분류하고 표가 있는데, 이런 건 거의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정책 결정에서는 그 구분 유형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한 번쯤 읽어보기만 하시면 되겠고, 정책 결정 모형의 구분에서 의사결정자 능력에 따른 구분에는 합리 모형과 인지 모형이란 게 있고, 의사결정자의 연구 목적에 따른 기준은 기법론과 실증론이라는 게 있겠고, 그 다음 자, 한 장 넘겨서 260 헨리의 정책결정 모형 유형론 체크 한번 해놓으시고, 이건 다 끝나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산출지향적 모형과 과정지향적 모형에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이걸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니까 먼저 거기 정책결정 모형부터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00% 여기서 거의 나오니까 정책결정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정책결정 모형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은 어떤 걸 이야기한다? 자, 여기 대안들이 있어요. A란 대안, 목표를 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 C, D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합리 모형은 모든 대안들을 검토해서 BC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BC 분석. 베네핏 코스트. 즉 BC 분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이 대안으로 선택하자는 게 BC 분석이에요. 합리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모든 대안을 선택할 수는 검토할 수는 없겠죠.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없으니까 이 모형은 어떤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합리 모형으로 정책 결정을 하자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상적 모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실적인 게 아니라 이상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이렇게 하려면 전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 모형. 그래서 합리 모형은 의의에서 보면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의의에서 보시면 또 나번의 규범적이고 이상적 성격의 모형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다번은 균합적인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설명한다. 목표와 수단의 유기적 관계가 있다. 쉽게 해서 인간은 가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이 말이죠. 자, 특징으로는 완전한 합리성이고 목표와 이 수단을 분석한다. 분석적, 단발적 문제 해결, 수리적, 영역적 분석하고 최적화된 모형을 추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실은 전제 조건도 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넘어가면 되고, 비판은 합리 모형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간과하고 있다. 인간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지 못하죠.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모든 대안을 검토할 만큼 뭐가 없습니까? 정보도 없고 시간과 비용도 없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만족 모형이란 게 있죠. 사이먼의 만족 모형. 그렇죠?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가장 핵심이 이건 인간관이, 자 봐봐요. 합리 모형은 인간관을 뭘로 들었어요? 경제적 합리인. 그렇죠? 선생님, 경제적 합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합리인이 우리 인간은 모든 동기가 사실은 뭐다? 경제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합리 모형 인간이 사실은 전지전능하다는 전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이먼은 인간은 뭐다? 일단 그림을 그리면 합리 모형하고 제일 대비되는 게 점증 모형이고, 이 정도가 만족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만족한 대안을 선택한다. 그렇죠? 만족한 대안을 선택한다. 모든 대안을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만족한 대안을 선택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장선생님이 수학여행지를 정한다고 합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하나의 장이니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죠. 대안을 결정할 수 있겠죠. 수학여행지를 정할 때 모든 수학여행지를 다 검토하고 비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 정해서 정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라면, 만족 모형은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모든 수학여행지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교장선생님도 제한된 합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족한 수준에서 대안들을 선정한다. 한 7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주도, 경주, 모디 이런 식으로 몇 개 검토한 뒤에 선택한다.
이런 게 만족 모형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결정자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결정 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결정은 제한적 합리성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 만족은 만족시키는 것과 충분하다는 합성어로서 단순한 만족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수행한 후 선택한다는 의미다.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보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이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을 행정인 이렇게 불렀어요. 인간을 뭐로 불렀다? 인간관이 행정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거기 이 만족 내용에서 제일 밑에 라번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위에도 대안의 탐색은 무작위적이지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다음 그 위에 나번에서도 최적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이 부분도 밑줄 쳐놓으십시오. 경제인과 합리인의 비교 행정인은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고 경제인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장점 사실은 어느 정도 뭐합니까? 경험적이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사이먼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이먼은 알다시피 무슨 주의자예요? 형태주의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 교장들이 만족한 수준에서 결정하더라 이런 거죠. 근데 약점도 하나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결정할 때는 만족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조직이 어떻게 결정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결정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무생물인데 만족이란 말을 넣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의 비교까지 읽어봤으니까 그 다음 점증 모형, 그쵸? 점증 모형에 대해서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 점증 모형은 어떻게 하는 모형입니까?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과 대비되죠. 특히 린드블룸으로 대입이 되는데 여기는 사이먼이라면 여기는 린드블룸이에요. 린드블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죠.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다소 향상된 대안을 선택한다. 그래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또는 헤쳐나가는 수준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안들을 기존의 대안이 A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약간 향상된 A 대시를 하거나 A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A 약간 향상되니까 조금 할까요? A 대시 형태로 변화시킨다. 우리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건 어때요? 쌤, 수학여행을 가는 거야. 수학여행 가서 경주로 갔어. 경주로 갔는데 여기 A란 지역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B란 지역이 훨씬 더 커. 그렇죠? 그러면 잘못 알았대. 여기 공터가 훨씬 더 크고 더 편안할 건데 이쪽으로 갈 걸 하고 나중에는 뭐 한다?
그냥 여기로 다시 정한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다소 향상된 대안을 선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린드블림이 권력이 공유되고 아무도 완전 정부 없기에 분산된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과학적 기획이 실패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개념을 도출했는데, 실질적 삼립성이 절치적 암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점증주의를 장려하는 것이다. 거기 특징도 봐요. 특징. 거기는 나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단지 소수의 정책 대안만을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 정책 대안 제한된 수 중요한 결과만 평가하고, 사실은 목표나 수단 이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잘 설명해 주느냐? 선생님 여기 한번 봐봐. 점증주의는 어떤 사회에 알맞을까? 다원화된 사회에 알맞을까? 아니면 이론화된 사회에 알맞을까?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 다원화된 사회라는 어떤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입니까? 미국 같은데. 자, 미국 같은데 우리가 다원화됐단 말은 한쪽에 힘이 쏠리지 않는 것. 우리나라도 60, 70년대는 대통령이 완전히 힘이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미국의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를 빨리 규제하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그렇죠? 민간인 총 못 갖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정책이 안 일어나고 겨우 바꾸는 게 한꺼번에 연속으로 발사하는 총만 규제를 좀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약간 바뀐 거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다원화된 사회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쭉 했을 때 옛날에 의사의 힘이 더 굉장히 막강했죠. 근데 요즘은 약사나 간호사 힘 무시해요 못해요. 노조 힘 무시해요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다원화된 사회. 권력이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의학 분업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원화된 사회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바꾸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한리모형인데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다원화된 사회일 때는 그렇게 바꾸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리고 현실적인 모양이에요. 자, 쌤 봐봐. 만약에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했었지만 의학 분업을 할 때 옛날에는 병원에서도 약을 팔았죠.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7월 1일을 기해서 그 약은 약사에게, 의료는 의사에게만 하자.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의사 집단, 약사 집단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실현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죠. 자기 뭐가 달려있으니까, 이 생존이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5가지만 의학 분업하겠다. 그럼 5가지 정도는 서로 간에 양해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3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약은 이제 병원에서 안 팔고 약국에서만 팝니다 하고 계속 광고해야 되니까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실시는 굉장히 쉽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점증 모형은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은 높더라도 점증 모형은 실행이 가능한 게 용이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리성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는 좀 됐죠?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특히 점증 모형 또 하나는 점증 모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점증 모형이냐면 선셋 코스트라고도 하는데 매몰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매몰 비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점증 모형적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매몰 비용만 조금 설명하고 혼합 주사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미 들어간 비용이에요. 자, 봐봐요. A, 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A안 B안 있는데 둘 다 이를테면 과학관을 세운다 합시다. 여기는 10억이 들어가요. 과학관 세우는데 여기는 7억이 들어가요. 여기가 훨씬 더 좋죠. 근데 A 지역이 국회의원이 있어서 자기가 따갔어 여기를. 근데 5억 정도 뭘 했어? 이미 사업을 해버렸어.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져서 다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죠. 이걸 계산하면 여기는 5억만 하면 되고 여기는 7억 해야 되잖아. 그렇게 계속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이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도 점증 모형적 정책 결정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다. 자, 그래서 거기 쭉 있는데 효용 보시면 실제 사회 환경이 가장 지적인 방식의 의사결정이라는 점이고 점증주의 모형은 중도 안정적 정책 결정 모형이며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 안정적이긴 하겠죠. 자, 시행착오가 오류 수준을 하면서 분권화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모형이라는 점, 의사결정 비용이 적게 들고 결과로 불확실성도 확실히 줄어들겠죠. 왜? 조금만 바꾸니까 뻔히 알겠죠. 어떻게 일어날지는 결과가. 그런데 한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한계는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이겠죠. 있는 걸 그대로 하는 보수적인 결정. 그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점증주의 모형으로는 보수주의적이다. 이거 나와 있고 가해 한계에서. 자, 그다음 다음 보면 의사결정이 이르는 수단이 무엇인지 매우 모호하다는 점도 있고, 다음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거나 약자들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대변할 우려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씩 바꾸니까 약자들은 지금 이 정책의 약자들을 반영은 잘 안 되겠죠. 그다음 사회적 혁신을 무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보시면 금방 이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으니까 혼합 주사 여기 이제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점증이겠죠. 여기가 지금 보고 합리고 여기가 굉장히 경제적 합리성이라면 지금 여기다 경제적 합리성, 그렇죠? 여기 제일 뒤를 실현 가능성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실현 가능성. 자, 실현 가능성은 이쪽이 높죠. 자, 그다음 혼합 관조 모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에츠오니가 주장했는데 큰 줄기는 뭘로 하고 큰 거 합리 모형으로 하고, 자 실제 세밀한 건 뭘로 하자? 점증 모형으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거기 혼합 주사 모형, 거기 혼합 탐사 스캐닝이 있죠. 스캐닝. 그러니까 실제로 에츠오니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스캐닝이란 말이 나와요. 이럴 때 여기 별들이 많이 있다. 근데
큰 별 두 개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큰 별 두 개를 찾아봐라. 일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초원 입장에서는 이 큰 별 두 개를 찾을 때 그냥 전체를 스캔한다는 거예요. 스캔. 근데 안 보여. 처음에 전체를 쫙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 잘 안 보여. 처음에 전체를 봐서 찾으면 참 좋겠지만 안 보일 때는 이걸 뭐 한다 이제. 이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계속 봐서 웃고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다시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전체를 스캔해 보고 그 다음 뭐 한다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고 나서 여기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보자는 거야. 다시 한번 전체를 합리모형처럼 전체를 보고 하나하나 보자. 그래서 스캐닝이라고 그래. 스캐닝. 혼합 탐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는 뭘로 본다? 혼합, 합리.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 때는 뭘로 본다? 점증으로 보자. 이게 혼합 간접. 스캐닝에 내가 밑줄 쳐놓고 그래서 거기 같이 탐사, 탐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전체를 한번 스캔해 본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점, 근본적 결과가 세부적 결정을 구분하여 각 수준의 적절한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부각함으로써 정책 환경에 대해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혼합주사모형은 기존 모형을 이용해서 현실적 설명력만 높였을 뿐이며 사실은 새로운 이론은 아니죠. 두 가지 짬뽕한 이론이니까 새로운 이론은 아니죠. 그 다음 선생님 최적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누가 주장했다? 드로우 교수가 주장했어. 드로우. 그래서 자 합리, 혼합, 관조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관조, 탐색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만족 그 다음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점증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드로우의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대안들이 쭉 있을 때 먼저 뭘 활용한다? 초합리성을 쓴다는 거야. 초합리성. 자, 거기 초합리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초합리성. 직관, 거기 판단, 창의력. 자, 우리가 드로우 교수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합리성은 두 가지로만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드로우 교수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어? 초합리성. 이 개념만 잘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초합리성은 어떤 걸 초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초합리성.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야. 우리가 비전, 창의성 이런 걸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은 다 비합리성이 들어갔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직관을 한다 또는 창의력이다 이런 것들은 직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관적이다.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계산하는 게 아니죠. 직관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초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다시 적용해 볼까요? 여기 교장선생님이 아까 수학여행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여행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보니까 뭐 경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렇죠? 대전 엑스포도 있고, 또는 어떤 것도 있겠어요? 이 산업단지가 많은 산업단지가 어디가 많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갈 곳이 있는데, 자, 이런 거였어요. 모든 수학여행지를 보고 BC 분석을 했다면 그건 무엇에 해당됩니까? 모든 수학여행지를 합리모형. 지난번에 경주 갔는데 그 경주가 갔던 것보다 조금 오니까 더 나은 쪽이 더 큰 공간이 있어. 생각 없이 거기 지난번 갔던 것보다 조금 더, 지난번 괜찮았어. 거기보다 조금 더 놀기 좋은 곳이 있던데 거기로 가자. 공간 넓은데. 그러면 점증 모형. 자, 몇 개 최선을 다해 살펴봤는데 사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살펴보면 됐겠다 해서 결정했다면 만족 모형.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봐봐요.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직관 또는 비전을 보고 미래는 뭐다? 자, 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쉽게 말해서 반복된다는 거잖아. 과거는 오래된 미래니까 과거는 다시 미래에 다시 온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옛날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미래에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비전이 있어. 또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 자기만의 직관을 갖고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뭘 알아야 되겠다? 과거. 민족의 유산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쌤 대전 같은 데는 이제 빠지겠죠. 대전 엑스포 같은 데는. 그쵸?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그러니까 과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훌륭한 인재로 클 수 있으니까 수학여행들은 될 수 있으면 과거를 잘 아는 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직관을 갖고 또는 그런 이 신념이나 비전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경주, 여러분 이제 뭐 공주 몇 군데로 이렇게 줄여들겠죠. 과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줄어들겠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BC 분석에서 결정했다면 무슨 모형이다? 최적 모형이다. 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최적 모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어요? 메타 결정이라고 그랬죠. 비합리성의 초함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줄여놓고 거기서 BC 분석을 하자는 게 최적 모형이에요. 이분 생각은 이해가 됐죠? 알겠죠?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까지는 쉽잖아. 솔직히 뭐 어려운 거 어디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 자, 우리 쌤 알겠어요? 최적 모형이 무슨 말인지? 초함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쌤, 여기는 좀 달라요, 사실은. 왜 다르냐면, 여기서부터 이 쓰레기통 모형은 개인이 결정한다고 보기보다는 조직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조직적인 결정인데, 쓰레기통, 사이버네틱스, 그 다음 회사 모형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 모형보다 조직의 결정 모형이라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쓰레기통 모형은 여기는 봐봐요. 어떻든 정책 결정자들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요. 지금 여기 한 번만 봅시다. 여기는 어떻든 정책 결정자들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있죠. 여기도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의지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자,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자, 여기 한 번만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인 유형은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렇죠? 실제 관계가 굉장히 모호한 조직. 다시요. 공식적인 유형은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관계는 굉장히 모호한 조직을 말한다. 자, 선생님 한 번만 조직이라는 건 뭐? 조직이라는 건 2인 이상이 모여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죠. 조직은 왜 만들어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죠. 혼자 만든 게 아니라 2인 이상이 모여서. 그런데 목표가 불분명하면 조직됐는데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좀 혼란스럽죠. 아니, 목표 달성하려고 만드는 조직이라고 그랬잖아. 심지어 기법도 자기 마음대로 다양해. 거기다가 일정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참여해. 이런 조직을 뭐라고 그런다? 조직화된 무정부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대학을 듭니다. 대학을 보면 대학의 목표가 뭡니까? 대학의 목표가 학문의 신장? 그럼 학문의 신장을 어떻게 할 건데? 굉장히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불분명해지죠. 자, 삼성 목표가 뭡니까? 2조에 2조면 너무 적으니까 50조 이상의 이윤 추구. 어떻게 할 건데? 반도체 몇 개 팔고 뭐 몇 개 하고 세탁기 또는 휴대폰 몇 개 팔고 이런 거 딱 나오죠. 근데 대학은 그런 게 없잖아. 그 다음 교수들 가르치는 기법들이 같아야 달라요. 교수님들 한 명도 같은 사람 없죠. 그런데 LG나 삼성 휴대폰 만드는 공정이 다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를 하죠. 그런데 대학교 봐요. 교수님들 어때요? 필요할 때만 가죠. 학교 맨날 가 있지 않잖아. 필요할 때만 자기 수업 있는 날만 가잖아. 교수님들 그러니까 맨날 토론회에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나가죠. 학생들 어때요? 거기 있나요? 필요할 때만 가죠.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라고 불렀어요. 그럼 대학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조직화된 무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결정자가 의지를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해결책도 흘러다니고 참여자도 흘러다니고 선택 기회도 흘러다니면서 우연히 이게 한 통 속에 들어갔을 때 정책 결정이 일어나더라.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봐봐요. 학교에서 자, 학생회실에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문제죠. 6월 30일 날 고장 났어요. 그런데 자, 행정실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상반기 안 쓰고 남은 돈이 비품비가 1,000만 원이에요. 해결책이죠. 이거 있다고 해서 복사기 바로 구입합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 다음 상반기 이 학생회장이 안 했다가 누구도 지원 안 해서 안 했다가 하반기 학생회장이 9월 7일 날 뽑혔어요. 7월 30일 날 결산했고 그러면 9월 7일 날 학생회장 뽑혔다고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냐?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 선택기 학장님이 이제 10월 1일 날 외국에서 돌아오셨어. 10월 5일 날. 그래서 학생회장 뽑혔다고 그러니까 간담회나 하재. 다과회나 하재. 그래서 선택 기회가 마침 생긴 거야.
말할 기회가.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 없냐 그랬더니 우리 학생회장실에 복사기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학장님이 이제 전화해 보겠죠. 행정실에 전화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남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결책이 되니까 그걸로 삽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학장님이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떻다, 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우연히 한 통속에 모인 거죠. 네 가지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안 모였으면, 그 다음 순차적인 것도 아니야. 쌤 여기 봐봐. 7월 30일 이 해결책이 있었어. 1,000만 원 남았어. 이 고장난 건 8월 5일 날 고장났어. 그 다음에 이거 참여자가 생긴 건 뭐 한다, 뭐 이를테면 여기보다 더 빨리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전부 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킹덤의 이 정책의 창에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였죠. 이런 것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갔을 때 뭐가 일어난다?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이게 쓰레기통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해는 됐어요? 회사 모형부터 먼저 나왔네. 자, 일단 그 뒤에 쓰레기통 모형부터 먼저 해버렸습니다. 271페이지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엔 마치 올슨이 이야기한 거고,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라번 조직화된 혼란 상태는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 문제성 있는 선호, 이게 문제성 있는 목표입니다. 선호라고도 하고 목표라고도 합니다. 조직화된 혼란 상태의 특징, 문제성 있는 선호. 여기는 선호로 나왔죠. 목표라고도 안 나오고.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그쵸? 의사결정 방식은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어떤 게 되다? 점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리거가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특히 의사결정 방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사결정 방식이 나타난다. 여기 넘겨봅시다. 날치기 통과, 그 다음 짐 빼기 결정. 그래서 간과하거나 탈피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의사결정이. 자, 그 다음 앞에 회사 모형을 안 했으니까 회사 모형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회사 모형의 핵심은,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개인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회사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만족 모형을 조직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자, 만족 모형을 무엇에 집어넣는다고? 조직 상황에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번에도 마치죠. 자, 제한된 회사 모형은 기업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초점을 맞춰 발전시킨 모형이다. 회사 모형을 무슨 모형이라고도 한다? 연합 모형이라고도 한다. 회사 조직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을 연합체로 본다. 최고 관리자는 하위 조직 단위들로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여기가 중요하죠. 다시요.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최적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 결정한다? 만족 수준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쉽게 해서 조직에서 뭐 이 어떤 거 인사부하고 회계부하고 갈등 생기면 쉽게 해결되지 않겠죠. 완전한 해결이라는 게 없겠잖아. 최적 해결, 만족스러운 상태. 그래서 갈등의 준해결이라고. 갈등의 준해결.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완전히 회사가 안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만족한 수준에서 해결해 버린 거야. 거기 갈등의 준해결 사례, 500원 동전에 대한 형과 동생의 갈등 써놨죠. 준해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거기 보니까
사례 요약. 느닷없이 방바닥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의 주인인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어 형제가 주먹 다짐 등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 봉착해 있다. 가족 내 형, 동생, 어머니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연합은 대화과 수용, 시간을 두고 동생이 20세가 되는 해에 주인을 가리기로 한다. 어머니가 제안했어요. 형도 형과 동생이 수용하고 잠재적 타협안을 받아들여 500원을 차지하려는 형과 동생의 목표를 미래로 조정함. 해결 절차는 둘 다 성인이 되는 해 결정. 그냥 밀어놓은 거죠. 완전 해결이 안 된 게 아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준해결. 결과 동생이 20세가 되던 해에 형제는 서로 배려하면 둘 다 500원을 양보한다. 함이 문제의 본질, 타협안, 연합 형성, 대안 수용성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의의를 잘 이해하고 혼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갈등 완전한 해결의 목적이나 갈등의 해소나 잠정적 소멸 절차 준수, 불확실성 회피, 학습, 문제 중심적 탐색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준해결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뭘 회피합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해버리죠. 그렇죠? 500원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 회피해버리잖아.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문제 중심적인 탐색만 하죠. 근본적인 탐색이 아니라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끄는 데 중점을 둔다고. 다음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전수하면 시간 의견에 따라 결정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 달성도가 높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500원 갖고 싸우던 것이 20세 먹었는데 500원 갖고 싸우겠어? 서서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면 쌤 이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냥 용어대로 나와. 용어, 준해결.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문제 중심적인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이런 용어가 나온다고. 그러다 보면 회사 모형도 서서히 SOP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표준 운영 절차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서는 핵심은 아니야. 핵심은. 그 다음 조직학습도 핵심이겠죠. 서서히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학습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 모형은 딱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영어 키워드.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 탐색, 조직학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쓰레기통 모형은 또 4가지. 쓰레기통 모형은 딱 2가지만 더. 조직화된 무정부, 그렇죠? 거기는 혼란된, 조직화된 혼란 상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문제성 있는 선호 또는 문제성 있는 목표, 불분명한 목표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 이걸 다 묶어서 조직화된 혼란. 그다음 의사결정 4가지 요소. 그다음 실제 의사결정 방식은 아까 어떤 것과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날치기 통과나 짐 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이거 또 쉬어야 되나? 여기까지 일단 질문이 있어요. 질문. 질문 없으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